오늘은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주식 매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두 번째는 폭락한 유가 이후 전 세계의 자금은 어떤 자산을 흔들 것인가 하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론과 잡설 없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가 가시된 상황에서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앞세워서 위기 진화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페드는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고작 한 달 사이에 2조 1263억 달러, 하나로 2500조 원가량 자산을 늘렸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차 양적 완화가 1년 4개월 동안 1조 7500억 달러의 자산을 매입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현재 미국 연준의 자산 매입은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페드의 행보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회사채 매입 시장과 레포 기구 설치 등 연준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가면서 위기 대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연준의 행보를 보면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법령을 바꾸어야 하긴 하지만 자칫 WDB 올 경우 연준은 주식 매입까지 고려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법령 개정을 발의해 놓으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한 주식 매입이 현실화된다면 일본은행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앙은행에서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현실화될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페드가 실제로 주식 매입을 하게 된다면 개별적인 회사들의 주주가 미국 중앙은행이 되는 것이어서 과연 진정 자본주의가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국가가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다면 그게 바로 국유화니까요. 일본은 2010년 12월부터 상장 지수펀드 ETF를 통해서 일본 회사들의 주식을 매입 중에 있는데요. 주가지수 추종 ETF는 보통 해당 국가의 주가지수를 따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와 연동되는 ETF를 생각해 볼게요. 고객들이 ETF를 매입한다면 그 돈으로 운용사는 코스피 200에 연동된 회사들의 주식들을 바스켓, 즉 가상의 바구니에 담아서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ETF라는 펀드를 사게 되면 그 돈이 직접적으로 개별 회사의 주식 매입에 쓰이는 것이죠. 결국 일본은행이 ETF를 산다는 것은 일본 회사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쓰냐 하면 직접적으로 일본은행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경우에는 시장 교란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일본은행의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로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2011년 1월 2일 1273포인트였는데 현재 위기 상황에서도 19,0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010년 일본의 GDP가 5조 7천억 달러에서 2019년 5조 1,540억 달러로 감소한 것에 비하면 주가지수는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의 행보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일본의 주가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일본의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한 주주들에게는 이익을 줄 수 있겠지만 기업에게 바로 즉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주가만 올라가는 기현상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행보는 경제 활성화라기보다는 주가지수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경제가 괜찮다고 선전하는 효과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일본 경제가 나아졌다면 GDP와 니케이 지수 모두 동반 상승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은행이 이번 사태로 인해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자 꺼낸 카드는 ETF 매입 규모를 2배로 증가시키겠다고 한 것인데요.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보다 주가 하락을 막아서 국가 경제가 위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2020년 3월 일본은행의 총 자산 규모는 6조 443억 달러로 하나로 7,250조 원에 달합니다. 작년 일본의 GDP가 6조 2,590억 달러로 일본은행은 GDP보다 많은 양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연준의 총 자산 규모가 6조 3,678억 달러니까 일본은행은 페드와 비슷한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더 이상 양적 완화를 시도했다가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산 매입 규모를 급격히 늘릴 수 없는 것이죠. 최근 사태로 인해 재정 지출이나 양적 완화를 쓸 수 없는 일본의 입장에서 BOJ의 ETF 매입 규모 증가는 고육지책인 것입니다. 현재 미국 페드가 아무리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페드의 자산 규모는 미국 GDP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은 GDP의 100% 이상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일본의 정부 부채와 일본은행의 자산 매입 규모는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독 꽁꽁경제에서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이탈리아라든지 다른 국가의 경제를 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많은 반론이 제기되지 않지만 일본 관련 영상에는 한국이나 신경 써라, 우리가 더 급하다, 국뽕 그만 이런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렇다고 꽁꽁경제 채널에서 한국 경제를 다루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관대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국은 현재 상황에서 일본은행과 같이 직접적으로 주식 매입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할 생각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일본은행의 딜레마와 맞닿아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지금까지 매입한 ETF를 처분할 수 있을까요? 2020년 2월 말 기준 일본은행의 ETF 보유 잔고는 32조 엔입니다. 하나로 330조 원 정도의 규모이죠. 이 자금들을 일본은행이 처분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본의 중앙은행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는 즉시 투자한 자금들은 일본 경제에 문제가 생긴 것을 감지하고 이탈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니케이 지수는 붕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일본은행의 딜레마입니다. ETF를 사기 시작한다면 중앙은행은 보유한 자산을 급격히 줄일 수 없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팔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일본은행은 자국 기업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팔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자산 매입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 페드 역시 이런 일본의 처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고 더 치밀하게 준비하며 계획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극심한 더블딥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페드가 실제로 ETF 매입과 같은 실질적인 주식 매입을 고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뒤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을 일컫는 레칫 효과 때문이죠. 만약 미국 연준이 ETF를 통한 주식 매입이나 직접적인 회사 주식을 매입한다면 연준은 양적 완화로 사들인 국채와는 다르게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현실화되기 힘든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르게 현재 위기는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의 기억으로 투자를 임하셨던 분들은 저를 비롯해 이 와중에서도 손실을 맛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 유가 관련 상품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러셨을 것입니다. 2주 전에 달러 가문과 세계경제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유가에 큰 하락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로 큰 하락이 올 것은 저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원유 선물은 4월 20일 선물 특성상 만기 시 계약을 연장하는 롤오버까지 맞물리면서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롤오버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전세 계약을 하고 2년 동안 살다가 집주인과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 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게다가 유가는 언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요. 주식은 증서이기 때문에 사두면 언제고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석유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재화이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선물 거래를 통해 산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와 송유관이 없다면 거래를 해봤자라는 것이죠. 석유를 사봤자 창고와 송유관을 새로 건설해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현재 바이러스 확산세가 수그러들더라도 실물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상 다음 달 롤오버 시점에서 이번 달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유가 역시 미국 원유 관련 ETF에 쏠린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자금들은 선물 투자에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투자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냐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의견은 단 하나입니다. 선물 투자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현재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로 풀린 돈이 여러 곳에 충격을 주며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굳이 원유와 같이 변동성이 크고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풀린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은 유가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들의 가격에도 큰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 풀린 미국의 달러는 미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달러 약세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전 세계 금융기업들의 달러 사재기로 유례없는 강달러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바이러스가 진정 상태로 돌아선다면 어느 순간 달러에 몰렸던 자금들은 분명히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엄청나게 풀린 달러의 가치가 지금과 같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달러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자금들은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주요 금융기업들과 전문가들은 다음 충격파는 금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 4월 24일 현재 1온스당 1745달러인 금 가격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예상에 따르면
무려 3,0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금 거래의 역대 최고가가 1,828달러였으니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이것보다 무려 2배에 가까운 가격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가치 하락과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역할이 다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을 비롯한 재정 여력이 충분한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현재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유동성은 안전자산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그것이 금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2주 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상 업로드가 불규칙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꾸준하게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는 꼼꼼 경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